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상반기 증시를 불편하게 했던 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이제는요, 경기와 펀더멘탈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번 주를 좀 돌아보면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실적이 눈높이를 못 맞추면서 네.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모습이었죠. 네. 오늘 시장을 보면 거래가 좀 부진합니다. 네. 아직 오전장이긴 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한 20-30%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을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다.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외국인도 상반기와 달리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외국인도 역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시장의 이런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한 시장 대응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상의 전략, 차분한 네. 전략 오늘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나우 2부 문을 여는 이슈 브리핑으로 시작해 예, 주시죠. 한번 볼까요? 예, 오늘은 사실 지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해리스 부통령 섹터는 오늘도 역시 주인공 중에 하나고요. 오늘 평소보다 좀 다르게 많이 뜨는 게 셀트리온 좀 눈에 띄죠. 그다음에 은행주 오늘 별도로, 그러니까 금융주가 아니라 은행주에서 오늘 좀 크게 두드러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연동을 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전자결제, 비만 이런 섹터들이 오늘 좀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전선, 방산, AI는 좀 작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이고, 그다음에 어제 현대자동차 굉장히 좋은 실적, 분기 실적이 4조를 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던 자동차 섹터는 오늘은 좀 약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고, 반도체도 좀 좋지 않죠. 여전히 여행주 역시 위메프하고 티몬 어떤 그런 악재 때문에 오늘도 좀 좋지 않은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많이 하락 탄력은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이고요. 두산그룹, 이 두산 로보틱스, 밥켓을 로보틱스에 붙이는 이 두산그룹 이 사업 재편안, 이 문제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룹 측에서 봤을 때도. 그다음에 그룹 전체 지금 시가총액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오늘 떴는데 역시 지금 약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 얘기는 일단 가장 크니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결국 이제 초점은 대선 구도가 트럼프 일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양자 간의 팽팽한 맞대결 구도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되느냐, 또 이를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여러 가지 또 시장의 어떤 악재로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2%포인트 정도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략 2% 전후로 해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굉장히 치열한 초접전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죠.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이런 대선 상황에서는, 대선 운동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11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지나지 않을까 봅니다. 온 김에 종목 살짝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만, 스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16% 넘게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15% 가까이, 그리고 에머리지, 화일약품, 그다음에 NFC, 한국 PNC,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대마 관련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계속 근데 확실히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오늘은 눈에 띄는 그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 주주들에서 오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강한데요. 조선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사가 오늘 떴는데 HD 한국조선해양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MRO, 그러니까 미국 그 해군 함정들의 이 수리, 그다음에 정비 이쪽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HD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한화 오션 이 두 회사가 좀 일단은 자격은 획득을 했는데 이 시장에 들어가느냐 여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진이 좀 작다라는 거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자격은 획득해 놓고 좀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 오늘 좋은지. 미포조선이 오늘 아침에 좀 주가가 좀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현대중공업 오늘 10% 넘게 상승했고, ST중공업 이것도 HD 현대그룹에 이제 소속이 됐죠. 선박 중소형 선박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9.5%,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8% 넘게. 태광 이 피팅 밸브 쪽 만드는 회사죠. 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7% 넘게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업소들까지 오늘 다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서 뭐 특별한 뭐가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미 시장에서 뭔가 루머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기술적 조정 좀 거치는 듯 하다가 오늘 아주 갑자기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 뭐 조만간 뭐가 발표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시 원래 전체 화면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셀트리온인데요. 은행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밸류업 관련된 세제 혜택 얘기, 근데 그게 나왔죠. 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주환원 5%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이거는 이제 기업들, 상장사들의 또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혜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적용세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에 투자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뭐 고배당주라든가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언론에서 여러 회사들이 나왔는데 현대차라든가 이제 4대 금융주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어제 회계 개편안 나오면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7% 가까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부산 BNK죠, 부산은행 전 금융지주도 4% 넘게, 신한, KB, 기업은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은 마침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중장기 밸류업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도 했습니다. 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이 50%가 늘어서 거의 1조 원 육박을 했습니다. 9,300억. 이거 시장 예상치보다 1,000억 이상 더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자 마진은 뭐 크게 이자 마진은 그냥 제자가렴이었는데 비이자 쪽 부분에서가 마진이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WM 그러니까 웰스 매니지먼트니까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컨설팅 해주는 거죠. 이런 쪽에 수수료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중장기 밸류업 정책 이 부분이 오늘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4대 금융지주 쪽에서는 좀 약했었는데 오늘 좀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유럽 직판 체제 구축한 4년 만에 램시마 SC가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이제 기사인데 램시마 SC뿐만 아니라 램시마 같은 경우까지 합하면 점유율이 6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오래됐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차근차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시장은 역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 전 세계 시장에 한 30% 차지할 정도이고 굉장히 큰 시장인데 시장이 크고 또 뭐 유럽에 또 좋은 그 다국적 제약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로슈라든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것만큼이나 또 이제 상당히 치열한 경쟁, 또 우리가 부딪혀서 싸우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제약사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쨌든 바이오시밀리 쪽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일단 뭐 오리지널 제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미국만이 우리로도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서 셀트리온이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 확보를 좀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 상원에서 가격, 이 바이오 시밀러들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더 잘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 가격을 좀 약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정책이 통과가 된 것도 역시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특히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우리 바이오 시밀러 약품들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 셀트리온 제약 2.6%, 셀트리온 1.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전체적으로 전체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요. 네, 시장 상황 계속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비만, 셀트리온까지 오늘은 확실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 바이오 관련된 이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오늘 전체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가면서 조금씩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거래가 좀 부진하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이 확신, 신뢰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대1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시청자님들과 저의 시간입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진짜 바쁘시던데요? 엄청 종횡무진. 여의도도 가 계시고. 아, 예.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또 예. 뵙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들려오는 AI 버블 붕괴 경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최근 좀 있었던 거. 그 한국 증시가 이제 글로벌 꼴찌가 됐다 하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주요국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 꼴찌에서 이제 뒤에서 2등한 주식이 이제 그 코스닥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코스닥이 19위 전 세계 주요 20개 증시 중에서 19위를 기록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에 이제 PR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넘어가시고요. 예, 긴 얘기는 아니니까. 네. 뭐 그렇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을 자꾸 이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산업의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여의도의 잘못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수업 이전에 실내업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과점 불합리 이하 부정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갖고 리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그거를 좀 방관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국민연금 자전거래 의혹 관련해서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죠. 네. 이번 주 제가 화요일에 네. 그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증권사를 고발장을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네, 결국 가셨군요. 예. 그때 예고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은 워낙 이게 이제 국민 전체에 다 노후가 걸려 있는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총대를 맸고요. 네. 아마 조사 좀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그 자산운용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그동안 좀 만연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금 운용력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국민연금 운용력 같이 이제 뭐 천조나 되는 국민의 큰 돈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연봉 한 수십억씩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개 이제 투자 전문가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뭐 준 공무원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많이 못 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공무원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평균 연봉의 대략 한 절반 정도를 그분들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엄청난 큰 돈을 굴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굴려갖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우를 이것밖에 안 해주면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제 당연히 뭔가 다른 이제 반대급부를 좀 이제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여의도 쪽 이런 운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이제 결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지금 사실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국민들의 이제 이 노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건뿐만 아니고 좀 대대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제도 개혁이나 뭐 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장,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연기금 거래 비중을 이제 풍성한 우공세상이라는 분이 이제 한번 이제 엑셀을 받아갖고 다운받아갖고 한번 이제 자기가 한번 돌려봤대요. 이제 얼마나 진짜 차이가 나는지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돌려보니까 그 기간들 중에서 연기금 거래량이 대략 한 평균 한 5에서 한 6% 정도 에코프로비엠 이제 거래량 중에서 였던 게 5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 기간들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 예, 10배 정도 진짜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의혹이 명확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이제 뭐 검찰이든 뭐 검찰이나 경찰이 안 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해도 되고 감사원에서 해도 되고 금감원에서 해도 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제 국가기관은 많고 이제 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이 문제는 끝까지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엑셀로 만든 표예요. 엑셀로 만들어서 예. 이제 쭉 보니까 이 5월 30일 이전에는 이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이제 그 밑에입니다. 밑에 네. 있는 거. 예, 밑에 노란색 칠해놓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였고요. 네. 기간 중에 맨 오른쪽 밑에 맨 오른쪽 얘기하시는 하단에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기간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다가 쭉 그다음에 5월 30일 이후 갑자기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다가 중간에 이제 노란색 바 칠해놓은 부분에 거래가 확 줄은 날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거래가.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6월 말에 국민연금이 이 기관들 이제 그 실적을 평가해 갖고 이제 기관들 돈을 일단 빼서 더 잘하는 데 주고 못하는 데는 빼고 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이틀 동안에 국민연금이 거래가 없었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노란색 중간 노란색 바가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또 막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상단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전체 거래량 중에서 이제 15.8% 기간 거래량 중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 이상한 거, 이 이제 의혹에 관해 의구심에 국민적인 의구심에 관해서 해답을 줘야 될 의무가 첫 번째는 이제 뭐 검찰 경찰에 제가 그 고발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검찰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금감원이 해야 될 일이고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말씀 연기금 물량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확연히 조금 차이 나는 게 좀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해도 안 걸리니까 만연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면 예. 확실히 좀 짚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민들은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할 의무와 이제 권리가 있고요. 네. 이제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들의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AI 예. 얘기 해보면 좋겠어요, 박 예, 작가님. 예. 그 기술주 무너지니까 미국 증시 깨지고 제가 자꾸 어제부터 깨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빠지고 예. 그리고 글로벌 증시, 또 우리 증시까지도 뭔가 투심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 같고 되게 우려되더라고요. 근데 뭐 AI 붐 말씀하셨던 뭐 AI 버블 예. 이런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인가 그런 봐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올해 한 초부터 계속 사실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게 좀 뭐랄까 좀 확산되면서 이제 네. 좀 주가가 좀 붕괴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빅테크 실적 우려에 나스닥 급락 AI 붐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 하는 이제 제하의 기사에서 보면은 그 나스닥이 이제 3.65% 24일 날 이제 떨어졌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6.8, 브로드콤이 7.6%, AMD가 6%,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5.6, 3.6% 정도 내렸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12.33% 하락했고, 네. 이게 이제 AI 열풍 과열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PR이 36배, 애플과 MS도 각각 30배 이상으로 S&P 500 평균치인 21배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바예요. 아 그래요? 예. 네. 36배, 30배는 높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한 뭐랄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PR이 이제 100배, 200배도 수두룩했었고 예. 아예 PR 계산 안 되는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네. 30배 정도 거래되는 걸 갖고 이거를 이제 거품이 과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제 이익이 좀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PR이 높은 것 때문에 지금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일부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약간의 AI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계속 이제 AI 관련된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매출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 제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네이버의 이제 최수연 이 CEO 대표께서 네. 제주도에서 대한상의 제주 포럼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쪽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AI면 지금 한국에서는 대표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니까 요게 이제 그 사진이고요. 이때 이제 지금 그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네. 장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이제 짧은 미래 안에 엔비디아의 아성이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고 그 칩하고 동반 칩이 이제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진입 장벽을 다른 애들이 뛰어넘기가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제 지적이시고 그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아직 AI로 돈을 버는 모델이 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세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그 최근에 책 냈던 이제 거기서 적어놓은 내용하고도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은 대-AI 시대에 SK그룹의 역할을 곡괭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데 SK그룹은 이 금을 잘 캘 수 있도록 곡괭이와 같은 장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본 전략은 이들이 계속 금을 캘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할 때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돈을 벌었다. 이제 광부들은 금을 별로 못 캐갖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AI 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곡괭이를 계속해서 잘 팔기 위해서는 그 곡괭이를 사간 광부들이 결국은 금을 캐내야 되는데 얘들이 계속 못 캐내고 있다. 앞으로 캐낼 수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회의감이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제 테크 인사이드에서 나온
생성형 AI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 월가 회의론에 실시하면서 이게 7월 2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SK하이닉스 폭락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여기 요번에 이제 되게 이 촉발한 이제 하나의 보고서가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데이비드 칸이라는 분이 이제 이 AI에 대해서 거품론을 제기한 그 보고서를 이제 내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요번에 그 촉발하는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길래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세상에 인공 일반지능 AGI가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대해서 이제 경고했다는 겁니다. 매출이라는 앵글로 생성형 AI 세계를 바라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숫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AI 관련 매출에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갖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 메타, 텐센트, 테슬라 등 다 합쳐봐야 지금 연간 매출은 50억에서 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2024년 인프라 투자는 5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해서 뭐 한 500조 원, 뭐 60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거는 대략 한 10조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500조 투자해서 10조 원 이익이 나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이 그 세카이어 캐피탈이 되게 큰 이제 헤지펀드 운용사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런가 하고 이게 휩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분이 아마 저 얘기하기 전에 AI 쪽 주식 공매도 쳐놓고 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런 게 되게 흔하거든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사항이 이제 생성형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다수 기업들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도 이제 무관치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안 된다. 이게 AI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은 얼마나 언제 될 거냐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런 지적이 여의도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AI 대박이다, AI 혁명이다, AI 혁명이니까 이제 뭐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관련주를 열심히 사자는 얘기, SK하이닉스를 열심히 사자는 얘기만 했지 이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월가의 경고 이런 자료들, 이런 신문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 이 원문들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은 더 빨리 접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그 증권사에는 이런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외신 같은 것도 쉽게 빨리 받아서 보다 빨리 접해갖고 이제 다 있어요. 다 뭐 그 애널리스트 정도 되면 영어는 기본 다 되고 영 안 되면은 이제 요새는 팝하고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소식들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얘기들을 전달해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정 그 왁구를 짜놓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밀어야 될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관련돼서 해외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선택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AI 버블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얘기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의도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에서 한미반도체 지금 안 사면 후에 목표가 30만 원. 이게 아까 7월 20일 날 그 이제 말씀드린 AI 버블 나오는 그 무렵에 나온 리포트예요. 이거 나왔을 때가 7월 16일. 7월 16일. 네. 이때가 이제 15만 7,900원일 때 종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리포트 나오고 그 다음 날 주가가 막 올랐단 말입니다. 장중 최고가가 16만 7천원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AI 버블론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신뢰일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기 분명히 나오지만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놓고선 정작 기관은 숏을 친다 하는 이런 의심을 이런 리포트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증권사 특히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이제 약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간 대충 예, 네, 마무리 여기서 아직 하시기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저희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죠, 예, 작가님. 예.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네. 얘기를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책 낸 거기에 5장에 이제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 요 내용에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AI 쪽 관련해 갖고 이거는 뭐 지금 서점에 많이 나와 있고요. 아마 도서관에도 일부 있을 테니까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5장만 쭉 보시면은 대략 한 30분 정도면 다 읽으실 거예요. 네. 훨씬 이제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예시로 넣은 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마존 차트인데 아마존의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에 처음에 $1,000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 이제 닷컴 버블 시절에 이제 $50,000까지 50배가 한번 올랐고요. 네. 올랐다가 그게 이제 $2,000까지 다시 떨어져요. 95%가 하락해요. 하락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500배가 났다. 해서 이제 $1,000가 2017년이 되면 $50,000가 됐다는 거고요. 예. $500,000가 됐다는 거. 지금 한 $100,000 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왜 그랬냐는 거죠. 닷컴 버블 시절에는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거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거 이익이 안 나는구나. 이거 우리가 너무 좀 오버해서 미래 이익을 빨리 땡겨왔구나 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95%까지 떨어졌었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게 완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모바일 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 갖고 이제 물건을 막 사게 아마존을 접속해서 물건을 막 사게 되니까 이익이 증가해서 결국 다시 500배로 올라간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피델리티 자료인데 2000년부터 이제 쭉 보면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게 주가가 막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이익 EPS의 증가에 수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그 지금 AI 쪽 관련돼서 계속 나온 얘기가 이제 이게 과연 이익으로 연결되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존이 이제 2000년 무렵에 그 크게 한번 하락했던 이제 그 무렵을 이제 연상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돈을 쏟는데 돈 못 벌고 있는 그런 이유를 결국에 지금 AI 회의론에 대한 근거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지난 한 2020년부터 해서 한 2023년까지 한 대략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듯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른 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매출액이 8,547억 하던 회사가 23년에 7조 3천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매출이 는 거잖아요. 네. 10배 매출이 늘어서 따라서 10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그래서 10배 주가가 오른 겁니다. 심플한 거고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아마 2030년 정도 가면 지금 가격까지에서 다시 한 10배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2030년 되면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한 10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차량이 10배, 전기차 보급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 이익의 그 함수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거라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심플한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생산 공장에 계속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하다가 중간에 이제 전기차 캐즘을 맞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네. 미시간주 랜싱에 지금 건설 예정으로 있다 얼티엄 셀즈 303 공장에 이제 지금 공사를 잠깐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잠깐 중단했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재개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뭐 갖고 시비를 거는 거는 조금 좀 거시기 하고요. 다음 넘기시면 예,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지금 2015년에 영국 BBC에서 나온 자료인데 AI가 등장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직종 15개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아마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도 갖고 이제 그때 AI가 이겼을 때 그 책에 이제 특히 청소년용 책으로 막 됐던 게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거 직업 선택하면 안 되는 거 AI한테 대체돼 갖고 위협받듯이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되게 유행이었는데 네. 영국 BBC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요. 1등부터 15등까지 보면은 이제 텔레마케터, 컴퓨터 입력요원, 법률비서, 격리, 분류 업무, 경품 뭐 쭉쭉 있는데 회계사, 보험원, 은행원
뭐 지역 공무원 도상 사사까지 쭉쭉 있는데 네. 이 15개 업종 중에서 지난 9년 동안 즉 2015년 자료니까요. 네. 지금 9년 동안 사라진 직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줄어드는 직업도 없어요. AI가 저 15개 중에서 대체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9년 동안 이게 이제 진척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9년이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진척이 있다라고 100% 확신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이게 좀 핵심적인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텐데 왜 AI는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없는가? 창의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낯설음에 대한 대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낯선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오는 지식을 갖고 변형하고 활용해서 그 낯선 환경에 대응을 하는데 AI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학습된 대로만 활동하지 거기서 약간만 좀 벗어나도 낯선 환경이 주어지면은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제 AI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헤엄치는 연어 사진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뭔가요? 그림 많이 그려주잖아요. AI 네. 보고 이제 뭐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헤엄치는 연어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연어 살코기를 저렇게 물에 띄웠다는 겁니다. 아하, 네. 예. 강물에 연어 살코기가 저렇게 뛰게. 음. 저게 한계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그림이니까 뭐 그림 좀 황당하면 어때?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쪽으로 이제 인간의 그 생명하고 연결된 분야로 오면은 되게 이제 위험도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3월 기사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전 기사입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갑자기 나온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서 박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저 앞에 있는데 저기를 굳이 안 건너고 그 앞에 차도를 지나다가 자율주행차하고 부딪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2018년 얘기고요.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6년이 지났잖아요. 예. 6년 동안 아이고 뭐 자율주행 뭐 옛날에는 그랬다고 쳐도 이제 계속 투자하고 이제 자율주행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은 자율주행의 AI의 실력이 늘어갔고 이제 앞으로는 괜찮지 않겠나 인간을 뛰어넘지 않겠나 하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2018년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계속 재현되면서 극복이 도대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M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계속 로보택시 얘기 나오고 있는데 8월 8일 날 내놓기로 했던 로보택시를 안 되겠다. 10월 달에 내놓겠다. 이게 2달 연기했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오는 AI 버블에 대한 붕괴 경고라는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AI가 분명히 우리 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뭔가 다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투자할 때 있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순혁 작가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간 우리 사회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얘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가서요, 모니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오픈마켓입니다. 여기 MAU라고요. 월간 액티브 활성 사용자 수 추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 해당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실제 거래를 하는 액티브 유저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이 위메프고요. 검은색이 티몬인데 실제 활성 사용자가 800만, 700만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오픈 마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마켓이 무엇이냐? 개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자면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 공장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플랫폼 업체가 마켓플레이스, 장터만 열어주고 그 장터 내에 개인이나 기업 판매자들이 셀러라고 하는데요. 그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장터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 오픈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물건을 판매하는 대가를 수수료로 챙기고요. 그 판매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거래하며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수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의 그 정산 지연 사태는 마켓플레이스 장터를 열어준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그 제품을 판매액을 본인이 들고 있다가 사실 판매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제때 넘겨주지 않아서 판매자한테 제대로 수익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러들, 판매자들은 약속된 날짜에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제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취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여행 상품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는 특히 여행 상품, 여행사들과 같이 제휴해서 많은 여행 상품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돈을 치르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해당 여행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가구, 인테리어 여러 분야에 지금 이런 그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MAU로 나타낸 건데요. 월 그 결제 추정액만 보면 한 달에 지금 티몬 같은 경우가 8,400억. 위메프 같은 경우가 3,100억, 두 플랫폼을 합치면 1조 1,500억 정도의 제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티몬 위메프의 정상 구조를 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인데요. 저 아라비아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비자는 이 오픈마켓인 티몬에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결제를 합니다. 1번이죠.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티몬이 결제액을 보관하고 있죠. 2-1이고요. 현금은 자기들이 보관하면서 구매 정보를 셀러, 판매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해 주겠죠. 소비자에게 3번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이후에 구매 확정을 하게 됩니다.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면 월말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티몬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셀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티몬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서 77일 이내에 대금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로부터는 바로 현금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실제 판매자 셀러에게는 40일 또는 77일 이후에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티몬이 그 판매한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진 거는 위메프에서 터졌고요. 이달 초 8일이었습니다. 8일부터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판매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 셀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위메프에 더 이상 물건을 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메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문제지 돈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다. 전산 시스템만 복구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돈이 계속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17일이었죠. 지난 17일에 위메프는 판매자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셀러들에게는 10%, 연 10%의 지연 이자를 주겠다라는 인센티브, 당근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위메프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했겠죠.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문제는 이 사태가 위메프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사인 티몬까지도 확산됐다는 겁니다. 바로 22일이었습니다. 22일부터 티몬도 판매자들한테 판매액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급기야 24일, 이틀 전이었죠. 24일에는 티몬, 위메프 두 곳 모두 이 판매자들한테 전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까지 퍼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여행사들은 24일부터 전격적으로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는 티몬 캐시를 환전해주지 않는,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그런 어떤 중단 결정을 했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완전히 거래 중단이 이루어졌고, 현대, 롯데, GS 같은 대형 유통사들도 더 이상 티몬과 위메프에 물건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판매 중단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티몬과 위메프가 결제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40일에서 77일 후에 판매 대금을 주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이 사이에 많은 기간을 현금 없이 물건을 계속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은행이라든지 SC제일은행이 이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선정산 대출이라는 걸 판매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국민은행하고 SC제일은행이 이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을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큐텐을 만든, 큐텐의 설립자,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구영배 씨라는 분입니다. 1966년생이고요. 50대 중후반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유명한 전설로 통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저분은 인터파크라는 회사 다 아시죠? 지금은 여러 회사로 분리되어 있는데 인터파크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창립 멤버, 여러 명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가 사내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구스닥이라는 업체를 본인이 회사 내에 만들었다가 그 회사를 갖고 분사를 합니다.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만든 이름을 바꾼 회사가 바로 지마켓입니다. 지마켓이 굉장히 승승장구했거든요. 지금 지마켓은 신세계 그룹에 팔려 있는데요.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점유율이 11.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오픈마켓인데요. 지마켓을 독립해서 나가서 그 지마켓은 나스닥에 상장시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거금을 만졌고요. 지마켓을 미국 오픈마켓인 오픈마켓 1위 업체죠. 이베이에 매각하는 그런 어떤 그 전설을 썼고요. 그러면서 그 매각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한국 업체를 미국 업체가 사갔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동일한 이커머스 업종으로 10년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협약을 뒤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영배 씨는 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못하니까 2010년도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싱가포르에서 큐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큐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다시 한번 목돈을 잡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마켓의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쿠팡 같은 업체가 뉴욕 증시에 가서 큰 돈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이 큐텐을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상장시켜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큰 어떤 밸류를 못 받다 보니까 본인은 자회사로 또 Q익스프레스라는 Q10 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를 만듭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그 물류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물류 업체는 큰 어떤 유통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Q10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이커머스 업체를 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의 모든 택배 물량을 Q10 익스프레스에 넘기겠다. 그래서 Q10 익스프레스의 매출을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2022년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자본 잠식 상태였던 티몬을 인수했고요. 작년에 인터파크 커머스, 인터파크의 쇼핑 부분입니다. 별도로 인수했고요. 또 위메프를 인수했고 올 들어서는 위시라는 미국의 템으로 불리는 글로벌 그 오픈마켓 플랫폼인데요. 위시를 인수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AK몰 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를 한꺼번에 M&A 하면서 회사 덩치를 가파르게 키웠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를 덩치를 막 키웠는데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느냐? 그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티몬을 인수하면서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나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인 Q10 익스프레스 지분이랑 서로 스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없이 많은 업체들이 인수했는데 한 업체, 티몬, 위메프가 부실해지니까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서 Q10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그런 어떤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부터 티몬, 위메프는 현금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결손금이 두 회사 합쳐서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회사, 재무적으로 취약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판매 대금을 계속 끌어다가 부족한 유동성을 메워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부 로펌들은 지금 벌써 셀러, 티몬 위메프의 셀러들, 판매사들한테 이런 권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티몬 위메프가 도산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라. 그래야 나중에 도산 이후에 자산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장 내에서는 벌써 이 Q10 그룹 전체가 굉장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소문이 올 초부터 나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위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Q10 그룹은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모래 위에 큰 공든탑을 쌓은 건데요. Q10 그룹이 무너질 경우에 Q10 그룹에 판매하고 있는 티몬과 UMF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6만여 셀러들이 판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티몬, UMF로부터 판매한 대금들을 다 받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연쇄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Q10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구영배 대표가 지금 며칠 전에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지금 Q10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현장에 6명의 검사관을 파견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미정상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총 491개의 셀러들, 판매사들에게 지금 티몬 UMF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액이 369억 원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미정산액이 총 1,700억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규모가 가히 크고요.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기억을 3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머지포인트라는 그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일이 생각나실 텐데요. 2021년도였습니다. 머지포인트라는 회사가 편의점, 음식점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많이 판매했고요. 그 판매한 상품권 대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돌려막기를 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손실을 키웠는데요. 나중에 그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750억, 제휴를 맺은 회사로부터 250억, 총 1,000억 원의 어떤 그 손실을 입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정부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습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했고요. 오는 9월에 지금 9월 15일 그러니까 2달 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시행되기 2달 전에 지금 또 한 번 머지포인트와 같은 티몬 UMF 사태가 다시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말씀드린 정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선불로 충전한 돈, 미리 판매한 돈은 의무적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해당 판매 플랫폼들이 마음대로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지급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을 뒀는데 안타깝게도 티몬 UMF가 법 시행 2달 전에 비슷한 일을 또 터뜨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책임론이 굉장히 불거졌고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던 2011년 이후 지금까지 3년간 뭘 했느냐라는 책임론이 불거졌고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원장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 늦었지만 뒷북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어제 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대책이 대부분 정부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금감원은 이랬습니다. 카드사를 소집해가지고요. 지금 카드사가 취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취소를 환불을 해주고 니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나중에 Q10에서 정산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Q10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먼저 취소 환불을 다 해주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카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카드사와 판매사 중간에 또 놓여 있는 피지사에게 그 책임을 또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지금 정부 대책이 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어제 여행사들을 불러가지고 여행사들이 티몬 UMF에서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여름 여행을 떠나야 되는 휴가철 여행을 떠나야 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그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이런 당부를 받다 보니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여행 상품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지 못하고 판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부실의 책임들이 여행사, 피지업체, 신용카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오늘 부랴부랴 정부가 직접 재정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 이런 셀러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티몬 UMF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근 한 사흘간 여행주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장돼 있는 여기 모두 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흘간 한 6%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요. 지금 문제는 티몬 UMF에 물려 있는 미수금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 80억, 모두투어 같은 경우 75억, 대부분 여행사들이 60억에서 80억 정도의 미수금이 미정상 금액이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티몬 UMF, Q10 그룹이 자금 조달 방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이 손실을 여행사들이 다 떠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여행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분간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여행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피지업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와 판매사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취소 환불에 대한 책임이 피지사에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상장돼 있는 피지사는 페이코를 운영하고 있는 NHN KCP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며칠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신용카드사에게 취소 환불을 다 해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카드사들은
피지 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취소 환불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실제 티몬 UMF에서 카드를 통해서 할부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할부 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용카드사들이 취소 환불을 해주고 구상권을 이 피지 업체에 청구하게 됩니다. 피지 업체는 결국 돈을 돌려줘야 되고 나중에 피지 업체는 이 티몬 UMF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티몬 UMF가 지급 불능일 경우 그 손실을 다 피지 업체가 떠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마켓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모든 관련주들이 다 주가가 하락할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오픈마켓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전체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네이버 주가는 3.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는데 뭐냐? 지금 저기 있는 티몬 UMF로부터 거래량이 네이버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그 취소 불능 사태, 환불 불능 사태를 경험하면서 티몬 UMF에서 아무리 할인 폭이 크더라도 안전한 네이버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연 결제 기준으로 2조에서 3조 정도가 티몬 UMF에서 네이버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네이버 쇼핑이 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가 약세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 티몬 UMF 사태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조금 좀 조명될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번 티몬 UMF 사태의 호재, 악재 종목군들은 이 사태가 어떻게 빠르게 진정되느냐, 안정되느냐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 피트 입중계의 숲에서 금메달을 찾다입니다. 자, 드디어 개막이 오늘 다가왔네요. 사실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그러신가요? 올림픽을 하나하나 별로 관심이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열린다면, 예를 들어 4년 뒤에 그 LA에서 다시 열리더라고요. 옛날에 80몇 년도인가 84년인가 LA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88 올림픽 이후에 그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올림픽이 다시 열린다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관심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요즘엔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파리 올림픽 열린다 말도 많고 뭐 벌써 탈도 많죠. 이거 세느강이 지금 옛날에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을 뭐 마셔라 이래서 아무도 안 마시니까 막 직접 정치인들이 마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정치인들이 마크롱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그러면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대장균 수치가 한강에 50배라고 하나요? 근데 이 수영이 마라톤 수영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마라톤이 뛰는 거잖아요. 긴 거리를. 그걸 수영으로 해서 긴 거리를 수영을 하는 수영 마라톤 종목이 생겼는데 수영 선수들이 여기 출전 안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 뉴스들 많이 나왔죠. 여기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막 정치인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더라고. 안전하다고. 근데 개회식도 지금 여기서 올림픽 최초로 야외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를 띄워가지고 여기 막 입장을 하는 건가 봐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뭔가, 어쨌든 오늘, 내일 새벽 2시 반이죠. 네, 뭐 볼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회식이 어쨌든 굉장히 신선하게 열릴 거다. 그리고 1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미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가면 벌써 우리나라 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공으로 하는 종목들 있죠.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남자가 싹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개도 아예 없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뭐 배구 이런 거 있죠. 한 개도 못 갔어요. 한 개도. 그 유일하게 이제 여자도 핸드볼만 갔습니다. 핸드볼만. 그래서 우리가 우생순 신화를 영화로도 나왔죠.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한국이 23대 22로 한 점 차로 독일을 꺾었습니다. 강호를. 그래서 제2의 우생순 신화가 되나? 물론 이게 바늘구멍이죠. 지금 구기 종목 다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궁. 어디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임시현 선수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우리 그 바로 전에가 뭐 기보배, 안산 이런 선수들 아니었어요? 세계 신기록을 바로 세워버렸습니다, 예선에서. 시드 배정하는 건데 21발을 X10에 명중했대요. 우리 그 쾌감 느끼잖아요. 카메라, 가운데 카메라를 터뜨려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막식 이전에 이미 경기가 사전적으로 열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역시 여자 경기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제가 관심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올림픽이나 그러니까 월드컵은 그래도 인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 올림픽의 종목 자체가 젊은 세대들, MZ나 젠지 세대들의 이 인기를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종목을 옛날에 고대 올림픽 때부터 있던 오히려 레슬링 같은 거는 지금 막 퇴출되려고 해서 막 피켓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들여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40대인 김간우 선수가 스트리트 파이터 5 종목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락실에 스트리트 파이터 하러 간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등짝 때리면서 너 나쁜 애랑 물들여서 사귀려고 하지 하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맨날 그 동대문 두타 가서 춤추는 애들. 야, 그런 불량 질 낮은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브레이킹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두타에서 춤추던 그 홍텐 씨가 40대거든요, 여기도. 자기가 출전의 변을 밝혔는데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걸 깨고 싶답니다.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테트리스 잘해서 금메달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텐 씨 브레이킹 종목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서핑 종목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즐기는 종목을 자꾸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인기 자체가 떨어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면은 구기 종목이 다 떨어진 이 가운데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끌 수가 있다. 그리고 관심을 끌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부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보겠습니다. 참고로 브레이킹은 8월 10일 날 후반부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오죠. 아시안 게임 나가는 걸 어머니도 못 믿으셨답니다. 왜냐면 맨날 스트리트 파이터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가 스포츠 경기라는 걸 인식을 못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금메달을 안겨드렸고요. 이분이 40대라서 군면제는 못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둘 다 40대시죠.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철권, 우리나라 무릎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세계 랭킹 1위죠. 그분도 40대인데 철권은 정식 종목에 채택이 못 됐어요.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자기네가 잘하는 게임들만 다 박아놨거든요. 중국 게이머들이 유리한 세계에서 별로 하지도 않는 게임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사실 그렇게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서 열릴 때 자기가 유리한 거를 넣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올림픽이 열린 역사상 10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우리 여자 양궁 단체팀. 그게 1988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e스포츠
중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새로운 종목들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쳐야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 틱톡 세대 분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구본길 선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재미로 보라고 넣어드린 건데 구본길 선수 우리나라에서 펜싱 메달 제일 많이 따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40대네요. 자, 구본길 선수가 그 말했죠. 철권이 만약 정식 종목이었으면 내가 e스포츠 대표였다. 이게 우스갯소리죠. 자기 철권 좋아하긴 하는데 네, 무릎 씨가 어쨌든 다음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뭐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페이커 선수도 그렇고 계속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숲이란 종목이 나오죠. 자, 이번에 올림픽 중계권을 누가 따갔을까요? 요즘에 중계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프로야구도 그렇죠. KBO. 프로야구도 지금 네이버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파리올림픽 웨이브에서 지금 제일 지금 최근에 땄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웨이브가 이걸 딴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쿠팡 플레이에서 이강인 선수 중계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강인 선수 경기하는데 자꾸 툭툭 끊겨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쿠팡 플레이에서 굉장히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유로 2024도 보면은 정말 빨리 편집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편집을 하는지 편집을 너무 퀄리티 좋게 해서 딱 올리는 바람에 그 조회수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독일이나 막 스페인 붙은 경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스포츠는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고 충성도 높은 이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플랫폼 업체에서 노립니다. 근데 웨이브가 아시다시피 웨이브가 OTT에서 존재감이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존재감이? 웨이브가 그냥 지상파 3사 아니면 TVN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짜깁기를 해서 보여주는 물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무한도전이 다시 복고풍으로 인기가 또 올라가지고 그렇죠? 김태호 PD님이 또 출연하셨잖아요. 손석희 씨 진행하는 프로에 무한도전이 다시 10몇 년이 지난 게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처음 보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대들이 더 거기 또 빠졌어요. 거기 또 유튜브에 그게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웨이브는 지금 약간 짜깁기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지금 파리올림픽이라던가 스포츠를 쿠팡 플레이처럼 이 지금 들여와야 생존 가능성이 생겨요. 어쨌든 웨이브에서 파리올림픽을 중계한다. 그다음에 그 전에 올림픽 중계권을 딴 업체가 있죠. 바로 전신 아프리카. 이자 지금 이름을 숲으로 바꿨죠. 자, 지금 이게 지상파 3사가 갖고 있는 거를 중계권을 주고 다시 따오는 거예요. 그게 웨이브랑 아프리카 TV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 양궁이라던가 핸드볼 소식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클릭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댓글에 다 달려있죠. 이거 도대체 왜 실시간 중계 안 됩니까? 네이버는 실시간 중계권이 없습니다. 네이버는 그냥 거기 카테고리만 만들어 놓고 가서 응원 메시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 보시려면 아프리카 TV나 웨이브를 가셔야 돼요. 지금 네이버는 중계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땄다. 지금 숲이죠. 그래서 숲의 이민원 소셜미디어 사업부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중계권 확보를 통해 태극전사들의 노력의 시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그리고 스트리머, 이거를 송출하는 사람이죠. 유저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전사들의 결실을 응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아프리카 TV가 쭉 중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숲으로 이름도 바꿨지만 이제 스포츠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약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e스포츠, 그다음에 약간 역캠, 남캠으로 상징되는 조금 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근데 별풍선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e스포츠 말고 스포츠 전문 플랫폼으로 더 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너무 입에 붙어서 그런데 숲이죠, 숲.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당구, 볼링,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마이너 스포츠라고 하죠. 지금 브레이킹 댄스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는데 당구, 볼링 아직도 정식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당구, 볼링은 동호회, 커뮤니티로 해서 지역 어떤 스포츠에 굉장히 끈끈한 그렇죠? 회원이 엄청 많아요.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폭발할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바로 그런 니치 마켓을 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구 쪽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2023년 올해 4월 달에 당구 전문기업 5&6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출할 수 있는 세계 크롬 영맨 방송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은
여기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더라고요. 쿠드롱 씨가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엄청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치민에서 열린 3쿠션 월드컵 대회 누적 시청자가 31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요. 이렇게 강력한 그 니치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어렸을 때 좋아했던 WWE입니다. 프로스포츠. 자, WWE 이거 뭐 헐크 호건이 지금 트럼프 지지 선언했던데 헐크 호건은 은퇴를 하셨지만 가끔 이벤트 경기 나오시기도 하시죠. 기믹으로 유명하잖아요. 브록 레스너가 기믹으로 하다가 너 기믹밖에 못하잖아 했는데 UFC 가서 우승을 해버리죠. 물론 약물로 우승해서 나중에 퇴출됐지만 지금 어쨌든 WWE 스타와 UFC 스타가 이게 콜라보도 하고요. WWE의 팬층이 많습니다. 추억을 소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대, 20대들 새로운 시청자들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4개월 동안 WWE 쇼 누적 시청자 수가 무려 19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WWE를 노리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쿠팡 플레이가 프랑스 중계를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 스포츠 팬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광고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비싼 중계료를 내고도 가져오는 거예요. 비싼 중계료를 광고료로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WWE 로우 메인 프로그램이죠. 10년간 독점 중계권 따는데 6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WWE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넷플릭스에 투자해서 증명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아프리카 TV가 잘하던 거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네이버가 올림픽 중계를 못 따가지고 네이버에서 응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아프리카 TV에서 그럼 중계권을 비싸서 못 딴 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입중계, 편파중계, 집관. 그러니까 가서 직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 화면 중계가 아니라 입중계. 중계권이 없어서 화면하고 소리 나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끄고 그냥 혼자 중계하는 거. 그거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편파중계. 우리 공중파에서 편파중계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그 앵커 퇴출시켜라 게시판 도배됩니다. 근데 그거 여기서 아예 편파중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 경기, 롯데 편파중계를 합니다. 그럼 롯데만 응원해요. 상대 팀을 막 비하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컨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중계, 입중계, 편파중계가 워낙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 스포츠를 담당을 해서 계속해서 파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중계권을 못 딴 게 있다. 메인 프로그램이. 이런 입중계, 이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e스포츠 게임의 리그 중계로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있는 거죠. 원래 아프리카 TV 최초가 게임 중계로 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캠, 남캠은 워낙에 아프리카 TV 상징이고 그럼 이제 가운데 스포츠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트리플 축이 되겠죠. 여기서 이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다양한 거를 중계를 하면서 별풍선이 막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숲은 또 신기한 게 컨퍼런스 콜을 이 아프리카 TV 채팅창으로 해요. 그래서 임원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컨퍼런스 콜을 기자랑 애널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별풍선 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면서 요것도 있거든요. 이게 자세히 생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트리머들을 선택하면은 하고 팀이랑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기아 팬이에요. 근데 롯데만 응원하는 편파 중계에 들어가서 기아 욕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기아 편파 중계 하는데 들어가시면 돼요.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화면은 못 보지만 화면을 못 봐도 더 재밌는 거예요. 입중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숲의 강점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이번에 지금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아, 이거 갖고 싶죠? 자, 이 금, 은, 동메달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색깔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4등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4년을 노력해서 이번 3년이지만 4년을 노력해서 피와 땀의 대가로 이런 메달들도 받아가고 좋은 순위권에 올라서 성취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그림으로 띄워드렸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은 지금 숲으로 만약 명칭이 바뀌었지만 하도 아프리카 TV가 이거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우리 10시 초반부터 일단 코스피는 이 지수가 조금 더 상단을 높여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지켜볼 때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얘기로 도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버블이 일단은 더 많기는 한데요.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상승 쪽에 있는 종목들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해서 이제 그 제약 네.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그 종목이 또 어떻게 올라온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또 따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그런 네.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많은데 오늘 먼저 볼 거 어떤 거예요?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느꼈어요. 재밌는 거 느끼셨어요. 왜요? 요 라인이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라인들을 그대로 저항선 삼아서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저항선을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요? 예, 저기요? 예, 빨간색이요? 빨간색 저항선. 요 저항선이 여기 저점들을 계속 이어온 그 지지선이었는데 나중에 일봉이 밑에 있으니까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한 번은 어제는 찍고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찍고 떨어졌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뚫었다고 해서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게 밑에 있는 눌림자리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눌림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고점하고 이쪽 연두색 고점을 연결한 그 라인을 나중에 한번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반등 지지선으로 보고 요 라인을 여러분들 그 매수를 누르시면 되겠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수치는 1964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1970원서부터 매수를 잡으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한 순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위에 있는 한번 저항선을 뚫었다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은 이쪽 고점하고 이어온 최고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종 목표치로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 2,970원 정도 라인이 되니까요. 그 라인 오시면 한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윗선에 있는 그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 차트상 이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오상첨단 소재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의료용 대마 쪽을 또 개발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이 차트 통해서 가격 라인 설정을 해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료용 대마 관련 종목이죠. 화일약품.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나중에 그 발의를 한다는 그 얘기에 같은 제약 관련주도 같이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제가 화일약품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서 이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 보이시죠? 이쪽 라인하고 삼각수렴 구간을 있다가 옆으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항선을 뚫으면서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도 엄청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저항선이요? 선이 자, 너무 많아서 잘 예. 모르겠어요. 파란색 요 저항선입니다. 말씀하시는 예, 밑에 거예요?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뚫은 날 저항선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이쪽 파란색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네. 저쪽에서부터 연결이 된 그 라인이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네. 그 저항선을 찍지 않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된 요 라인도 지금 뚫은 상황에서 한번 다시 음봉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음봉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요. 자, 밑에서 한번 탁구공을 던지면 바닥에 한번
맞고 튕길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라인도 한번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모습을 또 한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들 수치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라인이 1,800원 라인인데 위에 1,850원서부터 매수를 여유 있게 잡으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그럼 폭락하면 사라는 것이냐? 아, 그건 아니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쪽 라인이 좋으시니까 이쪽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화일약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음봉을 그리면서 조금은 힘이 좀 덜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막 무작정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네. 접근하기보다는 이 적정한 가격대, 그러니까 네, 접근해도 맞습니다. 되는 가격대를 결국에 차트를 통해서 살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50원 선 화일약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 접근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떤 거 네. 볼까요? 자, 에머리지라는 네.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와서 네네.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머리지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삼각수렴 구간을 있다가 한 번에 돌파를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 지지선을 한번 찍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각수렴 돌파를 하고 바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도 한번 펼쳐지죠. 자, 요 라인과 요쪽 라인이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 최저점하고 지금 맞는 에머리지의 최저점과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하고 지지선 라인을 연결을 했더니 요 날 갭으로 올라타서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정선이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지지선이 나중엔 저항선이었다가 갭으로 올라타면서 또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선도 여러 개를 하나 또 구워서 현재 위치가 또 어딘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를 긋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 고점과 이쪽 지지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입니다. 자, 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보니 그저께죠. 자, 그저께 이 라인을 저항을 삼고 지금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또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추세선을 몇 개를 더 그어서 대응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만약에 빠질 수가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 라인, 요 라인도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라인, 진짜 제일 좋은 라인은 여기 1,560원대, 그러니까 1,590원서부터 이쪽에서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요 라인을 안 찍고 현재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밑에 있는 이 라인은 2,000원대에 있는 라인, 2,000원 라인이죠. 요 2,000원 라인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나서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를 삼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저 라인은 더 이상 저항 라인을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머리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파트너님, 네. 제가 항상 이제 종목별로 차트로 살펴주시는 거 보다 보면 네. 어떤 종목은 선이 참 많고 네, 어떤 종목은 좀 간편하고 네, 그 차트 모양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당연한 질문일 수 있으나 네. 이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네.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그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같은 게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추세선 긋는 거를 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구나. 제가 추세선을 한두 개만 그어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져온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 선 개수 많은 거는 종목 투자를 이 종목을 들여다보는 투자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네, 추세선을 많이 그려놓으면 네.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럼 많이 그려놓으면 놓을수록 좋나요? 일단은 많이 그려놓고 뭐 W자 반등이라든가 M자형 하락
그리고 W자 역히된 숄더 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라인까지 찍고 올라가면 이게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라인에서 또 매수를 또 잡는 거죠. 저 같은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어요. 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세 개 종목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테마로 어쨌든 움직이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에머리지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 개수가 적어서 네. 어떠한 기준으로 그으시는 건지 왜 그런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을 드린 것 같고 일단 상승권에 있는 우리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볼게요. 이번에는 조선주 봐주신다고요? 네. 네. 이 조선주가 좀 또 핫하죠.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KDDX 사업, 7조 8천억의 그 미니 이지싸움 그 사업도 지금 수주를 벌어지면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엄청나게 또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중에 어느 종목이 KDDX 사업을 따낼까요? 자, 미니 이지싸움은 그 레이더로 보면 작은 예. 어선으로 보이죠. 한 100m가 넘는 그런 선박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하나 엔진, 예전에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이 하나 엔진을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이 하나 엔진이 지금 어떻게 또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화요일 날도 한번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죠. 자,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 고점 찍은 라인을 보시면 되겠어요. 요 라인을 찍고 나서 저항선이 쭉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쪽 라인들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지지 삼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연두색 저항선 이쪽 연결된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을 한번 뚫고 올라갈 거다. 그 가격도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예. 자, 그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매수 자리를 제가 한 번 더 봐드렸죠. 자, 내려오면 이 연두색 라인, 이 저항선과 저항선이 연결된 요 라인을 제가 13,900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13,900원을 라인을 어제 찍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일 일봉상에 또 한 번 일봉이 생기면서 이 파란색 라인, 요 라인을 지지를 삼고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림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 잡으셨던 분은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요 파란색 라인을 일봉이 하나 더 생기면 요 라인이 또 14,400원 라인이 또 지지선이 될 테니까 요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16,500원 근처 되는 이 저항선 라인 똑같이 그어 놓으시고 그쪽 라인에서 또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파란색 지지선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한 14,400원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 왠진이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오션인데요. 이쪽은 어떨까요? 자,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KDDX 그 수주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두 종목이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네. 훨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요 라인들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딘지를 아셔야 나중에 또 대응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요 종목도 밑에 있는 이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 삼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거래량들도 이렇게 실리고요. 자, 한 번 더 이런 라인, 요 라인에서 저항이었다가 요 라인에선 다시 지지 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하고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동그라미 친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라인을 어제는 살짝 뚫었었죠. 장이 워낙에 더 좋지 않았었고 외나 기관이 또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한번 내려왔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그 라인을 지금 오늘 딱 지지를 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은 33,000원대는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 연두색이 그대로 연동이 된 그 저항선도 보이시니까 저항선이 꽤 높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29,800원 라인서부터 한번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33,000원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뚫는지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저항선처럼 맞고 떨어진다면 한번 매도를 한번 하셔야겠고 한번 투닥거리다가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도 제가 한번 또 봐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45,000원대에 있는 저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오션 봤습니다. 우리 조선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인데요. 네네. 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하나 오션보다 주가 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하나 오션이 60%가 넘어가는 상승률이 나왔을 때도 밑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8%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저점이 계속 연동이 되는 종목을 발견하신다면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저항선하고 저항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이 쭉 연동이 되면서 네. 요 라인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가 뚫고 올라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W자로 찍고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보면 M자형 차트를 그리는가 싶더니 M자형 차트가 무너지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이쪽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그어 놓으시면 현대중공업의 최종 목표치라고 보시고 그 라인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고점은 어제 고점과 그리고 이날 6월 26일 날 이쪽 고점을 그대로 연동을 시켜보면 단기 저항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12%가 넘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따라하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을 주면 크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조정을 주면 내일자 지지선이 18만 8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봉이 한 2개 더 생긴다면 19만 원 라인이 되겠죠. 이 19만 원 라인에 내려오면 19만 원서부터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라고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 넘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면 네. 좋을 종목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에요? 자, 한정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요. 네, 익숙한 네. 기업이네요. 네,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 원짜리를 따냈죠. 예. 그럼 팀코리아 그 기업들도 많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기기와 시공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공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과 그리고 정비를 또 맡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나중에 올라갈 때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내년 3월 본계약 체결 전까지 또 한번 계속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서 올라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매수를 잡는다면 어디에서 잡아야 할까? 그 라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라인들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현재는 지금 이 저항선이 되게 중요하죠. 이 저항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뚫고 올라간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한번 연두색 라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라인도 이쪽에서 지지를 삼다가 그리고 뚫고 내려와서 저항을 삼다가 갭으로 다시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죠. 이날 고점이죠. 이날 고점이 7월 18일 날 고점과 이쪽 라인들
1월 19일 날 고점하고 그대로 이어보면 계속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의외로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저점, 동그라미 친 저점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본계약을 앞두고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는 안 떨어진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매수점을 찾는다면 요 날이죠. 요 날 고점과 요 날 고점이 그대로 이어온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이 라인을 7만 1,000원서부터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이걸 안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조정 시에 7만 1,000원서부터 7만 원까지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많이 창출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관심권에 넣어보면 좋을 종목으로 한정기술 살펴봤습니다. 체크 원전 수주 관련 종목인데요. 내년 3월이죠. 본계약 체결 전까지 만약 공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차트상에서 어떠한 가격대로 접근이 좋은지 주태영 파트너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주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월 26일 금요일 날입니다. 벌써 한 주 다 갔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준비한 내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주제는 금리 인하인데요. 그냥 금리 인하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서 7월 금리 인하? 설마 며칠 안 남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온 배경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7월 금리 인하가 혹시 된다고 그랬을 경우 또는 9월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등등등 이런 부분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보신 그 표죠? CME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저 위에 패드워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나오고 있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전망인데요. 제일 위에가 7월 30일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이제 현재 5.25에서 5.50이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93%다. 그리고 금리를 이번 달 7월 달에 내릴 가능성은 6.7%밖에 안 된다.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죠. 반면에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9월 18일 날 FOMC에서 이제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현재 88.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마 기억하셨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90% 계속 넘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였나요? 97%까지 패드워치 이 전망치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90%에 육박할 정도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 시장에서 이제 그럴 거야, 그렇겠지 이 정도까지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7월 금리 인하 그것도 불과 며칠 안 남은 당장 다음 주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예전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했던 윌리엄 더들리 전 총재를 소환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사진이 엄청 크네요. 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 양반이 24일 날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앞으로 8월, 9월 약 2달 가까이 더 있어야 되니 그 사이에 대응하는데 빈 공백이 생기니까 7월에 지금 뭐 다소 바튼 시간이긴 하지만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더들리 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더들리 전 총재의 이 얘기가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더들리 전 총재가 굉장히 대표적인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극심하니 고금리 상황이 계속돼야 된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는 비둘기파적으로 갔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더들리 전 총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더들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근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AM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SAHM 이름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경제학자인 클라우디아 SAM 박사가 개발을 한 이제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업률 3개월 평균치가 그 직전 12개월의 실업률 저점보다 0.5%포인트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SAM 법칙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와닿질 않는데요. 저 0.5%포인트, 저 0.5%라는 수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0.5%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미국 경제가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 현재가 얼마냐? 0.43%라는 겁니다. 이 SAM 법칙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43%까지 갔으니 이제 0.07%포인트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더들리 총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 왜 지금 미국의 이 SAM 법칙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거겠죠. 미국의 고용 시장 때문입니다. 고용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은 이전 6월 실업률이 4.1%로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전히 4.1%도 완전 고용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전망치 이게 연말까지 가면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에 4.5% 올라간다면 그렇게까지 우려가 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연말 불과 한 6개월 뒤에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진다,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도 20만 명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치 22만 명보다 2만 명이나 좀 낮은 것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신규 고용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소비 관련 지표도 좀 좋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다음 표 보면 이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특히 소비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기반과 관련된 기본 어떤 흐름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거나 또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빠지거나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24일 발표된 UPS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물동량 둔화가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나왔던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6월 신용카드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서 둔화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25일 날이니까 어제죠. 명품 캐링그룹, 구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하반기 수요가 30%나 줄어들 것이란 포워드 가이던스, 즉 실적 전망이 나온 게 결정적으로 주가를 급락시켰던 이유였는데 이 밖에도 미국의 소비 심리도 좀 줄고 있고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 연체 전환율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용 상황과 함께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좀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들리 총재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다. 그러니 9월이 아니라 7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없애는 가라앉히는 그런 지표가 바로 오늘 새벽에 나왔죠. 미국의 GDP, 2분기 GDP 내용인데요. 2.8%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예상치 수준보다 3.1%였는데 이거보다 좀 거의 근접하게 좀 나왔고요. 1월 달에 1.3% 상승을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데도 GDP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GDP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 보니까 소비가 괜찮았던 겁니다.
소비 상품이 2.5%, 그다음에 서비스 지출이 2.2% 각각 늘어났고요. 또 민간 재고도 괜찮고 비거주 고정 투자도 좀 늘어나고 등등 이런 뭐 거시 지표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실질 GDP, 즉 물가를 반영한 GDP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현재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돼서 위축될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 더들리 전 총재가 얘기했던 7월 금리 인하 주장은 이제 하루천하로 끝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만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그런 어떤 미국 가계라든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 9월 FMC 이전에 예. 마지막 FMC를 그렇죠. 남겨놓고 있는 예. 시점이거든요. 시장의 눈이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어떤 예. 내용들이 나올지 또 체크를 미리 저희가 또 챙겨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네. 2시간 동안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